자, 오늘 그 호텔에서 또 전해드리게 되는데,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우연한 행복에 지금 11만 넘어서 12만 구독자를 가고 있잖아요. 그 우연한 행복에 켄 PD가 다음 주에 이제 한국을 뭐 한 5, 6개월 정도, 뭐 짧은 시간은 아니죠. 이 한국을 좀 가서 여러 가지 일 보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좀 오랫동안 다녀온다고 해서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또 밥 한 끼 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가스에 잠시 출장 겸사겸사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켄 PD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이제 한국에 가서 할 일이 좀 정말은 많구나라는 것도 제가 이제 느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베가스 호텔에서 오늘 또 전해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구하면서 간단하게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이 그 대만 강진이 발생했잖아요. 그 강진 후에 비하인드 소식부터 좀 이 시간에 전해드릴까 합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라는 것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잖아요. 그게 이제 대만의 TSMC가 가장 큰 세계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파운드리 회사인데, 그 TSMC가 대만 강진 후에 빠른 복구에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은 일부 라인의 자동화 생산 재개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애플과 엔비디아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TSMC가 뭐 생산을 갑자기 전면 중단하거나 이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공급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애플,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다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TSMC는 당초에 잠시 중단됐던 시설 조업을 밤사이에 금방 빨리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발표를 했다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중한 입장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 밤사이에 될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완벽한 재가동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길어지면 안 되는 게, 이게 길어지면 이제 반도체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전자기기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가격에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TSMC가 빨리 재가동하는 게 사실 우리한테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이번 기회에 대만 반도체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뭐 대만 TSMC가 한국 회사가 아니고 대만 회사라서 꼭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의존도가 심해요, 사실은. 80~90%. 자,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세계 최첨단 칩의 그 80 내지 많게는 90% 정도가 이 대만에서 생산된다면서, 이 대만이 지진에 취약한 그런 지역인 만큼 이참에 대만 의존도를 좀 크게 줄여야 한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자, 이 매체는 TSMC가 빠르게 조업을 재개하는 등 비교적 선전하고 있긴 하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자연재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사례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만은 이제 뭐 불의 고리, 이번에 강진이 난 게 이곳 캘리포니아도 그 불의 고리 선상에 있는데 다 연결이 되는 이 불의 고리 선상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입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또 있죠. 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사실상 지정학적인 위기도 급부상하고 있죠. 또 중국이 뭐 군사적으로 대만을 공격하네 안 하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한 면이 늘 있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최근 그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인쇼링, 즉 쉽게 말해서 이제 국내 생산 추진 정책, 이런 것은 빨리 필요하다, 빨리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에 저도 공감합니다. 미국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건 좋지 않죠. 삼성전자에 조금 더 나눠주고 이렇게 좀 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만 강진 비하인드 스토리 두 번째인데요. 대만의 대표적인 명소인 타이페이 101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이게 100층이 넘는 빌딩인데 이번 강진에 끄떡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그 비결이 뭔가 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통 100층 이상, 이 100층이 뭐예요? 한 20층만 돼도 지진에 이제 뭐 그렇다고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무너진 건물도 있죠, 대만에서는. 그런데 이제 LA 같은 경우는 20층 이상 되는 건물도 지진이 발생하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더 많이 움직이는데 오히려 그 조금씩 더 움직이는 게 더 안전합니다, 사실은. 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에 위치한 지상 101층. 그래서 이제 타이페이 101이에요. 그리고 지하 5층짜리 타이페이 101이라는 이 빌딩은 2004년에 이제 완공 당시에 20년 전에 당시에 세계 최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높이는 미터로 따진다면 무려 508m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대만을 강타한 규모 7.4의 강진이 여기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타이페이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빌딩은 타이페이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빌딩은 크게 균형을 잃지 않고 아주 끄떡 없이 자리를 딱 지키고 전혀 무슨 데미지 입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 고리로 불리우는 환태평양 지진 때에 자리를 잡고 있는 대만에는 지진이 잦기 때문에 이 빌딩이 좀 걱정됐었는데, 이 빌딩이 얼마나 강력한 내진 설계를 했는지 그 점이 아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게 있습니다. 대만의 유명 건축가 리쭈위안이라는 사람이 설계한 이 빌딩은요, 여러 가지 내진 설계나 무슨 이런 지진에 잘 버티는 비결이 많이 있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빌딩 87층과 92층 그 사이에 있는 무려 660톤짜리, 60톤도 아니고 660톤짜리 초대형 철구입니다. 비결이. 철구. 쉽게 말해서 뭐냐면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거대한 구슬 형태의 쇳덩어리라는 것입니다. 660톤이니까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몇 층, 한 3층 정도 그 높이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쇳덩어리 구슬, 이겁니다.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면 이 철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로써 이제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또 진동을 흡수하기도 하고요. 뉴욕 센트럴 파크 타워나 아일랜드의 더블린 첨탑 등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이페이 101이라는 빌딩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요, 이 초대형 이 철구 그러니까 뭐 사람 이름 같아서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초대형 구슬 모양의 쇳덩어리, 이거 관람객들이 직접 올라가서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람객들이 이거 다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내진 설계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라도 아이들에게 교육상 좋죠. 자, 설계 당시부터 이렇게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그 강진으로 현재까지 대만 전역에서는요, 건물 100여 채가 파손됐지만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이 타이베이 101이라는 이 초고층 빌딩은 끄떡없이 잘 버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말씀드린 초대형 쇠구슬, 초대형 쇳덩어리, 철구를 비롯한 강력한 내진 설계였다. 정말 내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 텐데요. 이거는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이나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나 함께 공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일하시던 분, 옛날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주말, 휴일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많이 그런 게 없어졌지만, 한 20년, 30년, 40년 전으로 가면은 그게 어디 있어요? 주 7일 일하고도 그 시간 외 근무수당 받을 수도 없었고,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옛날 얘기죠. 이제 그랬었는데, 자, 재밌는 소식입니다. 이미 퇴근을 했거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에 쉬는 직원에게 회사가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지금 추진됩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서 쉬고 있는, 다시 말해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요, right to disconnect, right, 권리, to disconnect, 커넥트를 떼어낼 수 있는 권리. 해석을 하자면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 이런 거죠. 회사와 이제 퇴근했으니까 이제 disconnect, 이런 거죠.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으로 이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또 주말 또는 공휴일 이런 시간을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모든 사업장은 직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right to disconnect, 이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서 공개해야 합니다. 회사는요. 자, 그리고 아울러 이 법안은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하고 위반했을 때 1회당 최소 $10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조치는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걸 알려주거나 그럴 때는 이제 예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스케줄이나 일정 등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연락한 경우, 이런 것은 이제 예외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전체 미팅이야 라고 이제
금요일날 헤어졌어요. 근데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뭐 월요일 9시가 아니라 뭐 화요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8시로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그걸 얘기를 해주려고 전화를 해도 요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안을 발의한 헤이니라는 의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라면서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중 무휴 근무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 돼 있으니까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연결되니까 사장님 또는 뭐 부장님이 수시로 카톡 잘 쉬고 있어? 주말 잘 보내고 있어? 뭐 이런 거 괜히 그런 거 보내지 말라라는 거죠. 불편하잖아요. 그런 거 받으면. 그러면 또 답을 안 하면은 또 섭섭해 할까봐 답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받고요. 뭐, 그런 거,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주말에 그걸로 일을 지시해서는 더더욱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자, 그러면서 헤이니 의원은요,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 파티 중 업무 연락을 받거나 이런 것으로 인한 방해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연락이 왔을 때, 그 응답을 해야 된다는 어떤 스트레스나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진정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권리인데 무슨 권리냐? Right to disconnect 권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제 이거 기업체들 협회 단체죠. 캘리포니아 상공회에서는 이 법안이 회사의 어떤 유연성을 떨어뜨린다. 직업장,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애슐리 호프만 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의 의사소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잘 알겠지만 이것은 결국은 작업장의 어떤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고 작업장의 어떤 속도라든지 기동성 같은 것을 다 퇴보시킬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 대한 심사는요, 캘리포니아 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에서 앞으로 이제 몇 주 안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루어진다는 건 무엇이냐, 뭐 시행된다는 게 아니라요, 법안이니까 심사를 해서 자, 이것을 그럼 표결에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 심리를 하죠. 그게 이제 한 1, 2주 안에는 끝날 것이고, 그 후에 그러면 표결을 붙이도록 올리자. 그러면 이제 그때 표결이 있겠죠. 근데 뭐 표결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캘리포니아는 또 워낙 이제 진보적인 주라서 통과될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자,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 중인 패스트푸드 대형 체인점 종업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로 인상됐잖아요. 굉장히 상당히 순식간에 30%가 오른 그런 최저시급인데 그 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적용 범위를 놓고 한인 프랜차이즈 업소들도 지금 아주 혼란스러워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에서 온 대형 체인점이죠. BBQ 치킨인데요. 이 BBQ 치킨 등 많은 한인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의 프랜차이즈 체인인 이 제네시스 BBQ인데요. 그게 이제 미국에선 BBQ 치킨입니다. 이 미주법인은 최근에 그 가맹 업주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공문에 되어 있느냐? 지난 2003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10월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또 캘리포니아주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BBQ 치킨은 이 법안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업주들, 이제 종업원들한테 시간당 20불씩 안 줘도 돼? 뭐 이런 내용을 보낸 거죠. BBQ 치킨은 그 근거로 패스트푸드 체인의 정의는 고객이 음식 주문과 동시에 값을 지불하고 신속하게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패스트푸드 체인이며 또 고객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BBQ 치킨의 경우에는 이러한 패스트푸드 컨셉의 매장이 미 전국적으로 60개 미만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아서 줘. 20불 줄 필요 없어. 이제 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업주들에게 뭐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뭐 가맹점에서 탈퇴할까봐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BBQ 치킨 서부지사도 이 별도의 이메일을 통해서 본사와 그리고 변호사와의 검토 결과 자사는 이 법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라고 재차 확인하고 종업원들이 주 법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할 경우에 손님들의 대기 시간, 이 웨이팅 타임을 근거로 BBQ 치킨이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종업원들에게 설명하고 굳이 시간당 20불 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맹업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맹업주들은 계속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BBQ 치킨 매장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 업주는요, BBQ 치킨이 미 전국에서 운영하는 매장의 식당 수가 60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종업원들이 $20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업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뭐 회사에서 뭐 책임져 주겠습니까? 아니지 않느냐.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문 하나, 이메일 하나 딱 던져버리고 우리는 책임 없어. 지금 회사가 그런 입장인 겁니까? 라고 이제 좀 기분 나쁜 거죠. 자, 실제로 BBQ 치킨 그 미주법인 웹사이트에 표시된 미국 전역의 BBQ 치킨 매장 수를 보면요, 남가주 지역에만 40여 곳을 포함해서 미 전역에 약 18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BBQ 치킨은 180개가 있지만 우리가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 그런 모양의 그런 모델의 매장은 60개가 안 돼. 뭐 이런 얘기인데, 가맹점주들은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180개가 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모델인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죠. 자, 2006년에 뉴욕 맨하탄에 직영 1호점을 오픈한 이 BBQ 치킨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뉴욕,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 텍사스, 하와이, 애리조나, 미시간, 오하이오, 엘라베마, 그리고 켄터키 등, 아이고 숨차라, 이렇게 무려 27개 주에서 매장 수를 공격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글로벌 외식 전문 매거진 네이션스 레스토랑 뉴스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외식 브랜드 리스트에 이 BBQ 치킨이 무려 7위에 오를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해 한국의 언론들은요, BBQ 치킨 관계자들의 그 말을 인용해서 미국 내 매장이 250개다 뭐 이렇게 보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지난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 패스트푸드 체인 종업원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미 전역의 매장을 60곳 이상 보유한 체인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상 해당 업체가 총 수입의 50% 이상을 즉시 소비를 위한 음식, 요게 이제 좀 중요하죠. 즉시 소비를 위한 음식,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푸드라는 것이고, 또는 그런 음료 판매로 벌어들이고 있는 게 전체 매출의 50% 이상이라면 직원들에게 시간당 $20의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BQ 치킨은 우리는 치킨을 팔긴 하지만 이걸 바로 앉은 자리에서 바로 먹어야 되는 즉시 소비를 위한 음식은 아니야. 이제 요런 좀 법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샘플 케이스를 본다면 잘 아시는 그 파네라 브레드 있지 않습니까? 이 파네라 브레드, 이 파네라 베이커리의 경우에 매장 내에서 직접 빵을 굽는 업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빵을 매장 내에서 직접 굽고 또 여기서 앉아서 천천히 먹기도 하고 가져가서 뭐 이틀, 3일 뒤에도 먹기도 하고 그런 업소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아닙니다. 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대상에서 우리는 제외된다라고 그렇게 막 했었는데, 게빈 뉴섬 주지사가 뭐라 그러냐면 파네라 브레드를 포함해서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래서 파네라 브레드도 포함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니 BBQ 치킨도 그렇게 공문 하나, 이메일 하나 딱 보내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 라는 게 이제 일반 업주들의 얘기입니다. 자, 내년 9월부터 전기차 혹은 천연가스 차량 운전자들이 캘리포니아 프리웨이 카풀 레인을 나홀로 이용하는 혜택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매체인 플래넷지는 전기차 운전자들의 카풀 레인 이용이 연장이 되려면 연방의회와 주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가솔린을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클린 에어 차량 운전자들이 탑승객 수와 상관없이 카풀 레인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 DMV가 집계한 클린 에어 차량이 최근에 얼마냐?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41만 한 2,000대 정도로 크게 늘어나면서 카풀레인의 교통 혼잡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카풀레인을 다닌다 보면 일반 가솔린 차량은 혼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둘이 타서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저기 보니까 혼자 탄 사람 차량이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보면 물론 다 이제 뭐 전기차인 경우죠. 그런데 두 명이 탄 일반 차량보다 혼자 탄 전기 차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풀레인도 막 붐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카플레인의 의미가 뭐냐, 일반 차선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라고 그런 운전자들의 비판이 많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는 이제 뭐 전처럼 막 전기차가 뭐 흔하지 않고 희소성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로 가야 되니까 전기차를 좀 밀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스테이지는 지금 넘어섰으니까 전기차에 대한 베네핏은 이제 그만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어떤 베네핏 연장을 이제는 더 이상 안 해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 9월 이후에는 카플레인에는 정말로 전기차든 가솔린차든 반드시 2명 이상이 탄 차량만 가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달리는 카플레인다운 그런 카플레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연장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자, 주행을 하면서요, 전기 연료,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까지 할 수 있는 무선 충전 도로가 인디애나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저는 언제 이런 걸 왜 안 하나고 옛날부터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2가지예요. 도로에다가 그런 장치를 깔아서 주행을 하면 계속 충전하면서 가는 거. 이거 생각했고, 또 하나는 바디 자체를 그 태양광 패널로 아예 만들어서 또 주행하면 태양광 패널로 충전하면서 가는 거. 제가 그 2가지를 생각했는데 일단 한 가지는 시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퍼듀 대학 연구팀과 인디애나주 교통국 엔지니어들이 시속 65마일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기차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도로를 개발 중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퍼듀 대학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향후 4년 내지 5년 내에 그 완공을 목표로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 231번과 52번 프리웨이에 약 한 400m 시범 구간에 공사를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해당 기술은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고요. 휴대폰 충전기와 유사한 원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휴대폰을 충전할 때 뭐 손으로 꼽는 것도 있지만 어디 뭐 카페 같은 데도 그런 거 많죠. 이렇게 어떤 패널 같은 게 있고 거기다 그냥 탁 올려놓으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제 차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무선 충전기죠. 거리가 있으면 안 되지만 이렇게 딱 거기다 올려놓으면은 바로 충전이 되는 거.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도로하고 물론 붙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 사이만 띄워놓고 바퀴 정도 높이 띄워놓고 여긴 배터리 충전할 수 있는 수신 기능을 하고 이 도로에는 연료를 보낼 수 있는 발신 기능을 하고 차가 계속 달리면서 발신 수신 배터리가 계속 충전된다는 것이죠. 도로 포장 그 아래에 설치한 송신기 구리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든 후에 자동차 바닥에 있는 그 수신기 코일로 에너지를 받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무선 충전을 이렇게 하려면 수신기 코일이 내장된 자동차를 구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로는 안 되니까 그런 걸 구입하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그런 전기차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차량에 몰던 장비를 장착해야 한다는 그런 불편이 있죠. 물론 이 도로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나올 전기차는 그 도로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나오겠죠. 자, 시범 구간에 무선 충전 시스템 설치가 완료되면 2025년 내년 5월 시험 운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테스트 단계를 통해서 차량이 코일 바로 위로 주행하지 않고 이제 도로가 있는데 도로 이 전체가 코일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한가운데 있다든지. 그런데 이제 조금 삐딱하게 차가 주행을 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실험도 할 거고, 또 비가 올 경우, 또 눈이 와서 눈이 쌓였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연 충전이 어떨지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연구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뭐 도로가 좀 균열되고 그럴 때 충전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등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일부 전기차 제조업체는요, 무선 충전에 필요한 수신기를 장착한 자동차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들은 향후 4년 내지 5년 내에 해당 기술이 인디애나주 전 구간에 적용되는 게 목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디애나주 전 구간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 구간에, 만약에 그게 미국이 너무 넓으니까 안 되겠으면 솔직히 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도시 인근에 있는 프리웨이 정도는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미국 내 최대 계란 생산 업체가 조류 독감 발생으로 인해서 계란 생산을 중단하면서 이 계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계란 생산 및 판매 회사 칼메인 푸드는 텍사스와 미시간 농장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해서 생산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번 조류 독감으로 약 160만 마리의 산란용 닭과 33만 마리의 암탉을 도살 처분했습니다.
이는 전체 무리의 약 한 3.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시중에 판매된 계란은 안전하기 때문에 리콜은 안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업체는 생산된 계란을 미국의 그 남서부 지역, 또 남동부 지역, 또 중서부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그 미시간 농업개발부는요, 그런데 그 미시간주의 이곳 말고 또 다른 지역의 농장에서도 조류 독감이 확인되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BS는 조류 독감으로 인한 계란 생산량 감소와 소비자 불안 심리로 인해서 향후 계란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자,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 미주 한인도 일정 부분 돈을 투자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바로 에어프레미아. 그 에어프레미아 항공사가 지난해 매출 3,75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달러로 본다면 약 한 2억 8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로 인한 영업이익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익. 흑자를 했습니다. 약 1,38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그 전해인 2022년에 비해서 600%가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흑자는 201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흑자 전환 요인으로 코로나19가 끝났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여객 수요 증가, 또 하이브리드 사업 모델이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즉, 대형 항공사와 저가 항공사의 모델을 좀 접목한 그런 하이브리드 사업 모델의 어떤 성공적인 안착, 이런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항공 시장의 경쟁력 확보, 또 그리고 벨리카고, 이 벨리카고라는 것은 여객기 하부 화물칸이라는 걸 뜻하는데, 그 여객기 하부 화물칸, 이 벨리카고를 이용한 안정적인 화물 사업 등이 실적 개선에 주요했다 라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의 지난해 탑승객은 약 6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장거리 노선에서 전체의 47%인 32만 명의 승객들이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잠깐만 필리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미국에 사는 한인 교포고 또 교포 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그 교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데 필리핀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 무장 강도들이 한국인 집을 털다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강도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47살의 최모 씨, 45살의 김모 씨, 49살의 또 다른 김모 씨 등 이 한국인 용의자 3명이 지난 2일 밤 9시 30분쯤 세부 고급 주택가의 그 한국인 피해자 집에 권총으로 무장하고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총으로 위협해서 귀금속 2,500만 필리핀 페소, 요게 이제 한국 돈으로 보면 약 한 6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현금 20만 필리핀 페소, 약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집주인이 뭔가 강도가 들어온 것 같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즉각 출동했는데 이 강도들이 떠나기 전에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집 안에 여전히 있는 그 용의자들, 강도들과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 경찰은 용의자들과 처음에는 협상을 통해서 이제 투항시키려고 총을 버리고 나와라,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만은 용의자들이 반항을 하면서 오히려 필리핀 경찰관들을 향해서 사격을 먼저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이 응사하는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강도 용의자인 최모 씨가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필리핀 경찰관 한 명이 여러 곳에 총상을 입고 현재 중태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2명을 체포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고 이들이 빼앗은 재물과 권총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배경, 또 피해자와의 관계, 또 범행 동기 등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강도와 살인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서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뺏기냐 뺏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자, 각종 사업 분야에서 챗 GPT 등 이 생성형 인공지능 AI 활용의 역량이 지금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요 경영대학원들이 이 MBA 과정에 AI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사립대학 이 코코드라는 데이겠습니다. 코코드 경영대학원은 다음 학년부터 이 AI 관련 강좌 20개를 새로 개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AI 강좌에는 대량의
글자 데이터에서,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 엄청난 양의 그 문자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술, 이걸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마이닝은 이제 뭐 채굴한다는 뜻이잖아요. 텍스트 마이닝 기술과 또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 분석 기법, 또 챗 GPT를 활용한 협상 기술 교육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대학원 교수들부터 알아야 되니까 대학원 교수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AI 교육 훈련에 먼저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수들도 알아야 되는데, 뭐 다른 거는 이미 교수들이 뭐 눈 감고도 다 가르칠 정도로 다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교과 과정이 나오면 뭐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교수들도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먼저 지금 교수들이 교육받고 있대요. 자, 이번 개편을 주도한 데이비드 마치 이 코코드 학장은 지난해 12월 벤처 사업가인 브렛 윌슨이 학교를 방문해서 앞으로 AI의 일자리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기술을 더 잘 익힌 사람에게 그 일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를 뺏긴다면 만약에 그게 AI한테 뺏기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한테 내가 뺏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학생들에게 조언한 것을 그런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을 듣고 이제 학장이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막 과정을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마치 학장은 이제 모든 젊은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 AI를 사용하는 법을 반드시 잘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AI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 코코드 대학만이 아닙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유명하죠. 와튼 스쿨. 트럼프 전 대통령도 여기 나왔잖아요. 미국의 정말 최고 수자들만 간다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스쿨 MBA 코스죠. 그리고 듀크대 퓨과 경영대학원 MBA 코스 등 이 다른 미국의 명문 대학의 그 MBA 코스들도 이 강의에 AI 활용 과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들어드리면 와튼 스쿨의 이튼 몰릭이라는 교수는요, 이번 봄 학기 그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주는데 어떤 걸 내줬냐? AI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평소에 하던 그 작업을 AI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것을 갖고 와라. 그렇게 과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이 몰릭 교수는 학생들이 AI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를 직접 느끼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 AI로 인한 어떤 실존적인 위기도 직접 느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AI와 관련된 과제를 본격적으로 내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교수들은 이제 학생들이 계산을 할 때 계산기를 사용하듯이 AI 도구를 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불평만 하거나 또는 뭐 두려워만 하고 있느니 오히려 그 AI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의 뺏느냐 뺏기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오늘 보너스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